이 장을 어떻게 규정 지어야 되고 이 장을 우리는 어떻게 파고를 넘어야 될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시장이 올라가네요. 이런 얘기 잠시 나눴는데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단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좀 먼저 선제적인 조정이 좀 있었고 그런 것이 혹시 조금 그리고 또 밤사이에 미국에서도 반도체 위주로 또 기술주들의 조정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그것이 이어지지 않을까. 뭐 오늘 또 오후장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역시 국내에서 대기하는 투자 자금들이 상당히 많고 강하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 모두 기술적으로는 확실한 과매수 구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실적이 이 전쟁통 속에서도 엄청나게 이 AI 수혜에 관련된 분야 위주로 호실적들을 내면서 그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거의 지난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번 주부터는 매크로 지표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미국의 CPI 발표되면서 시장이 또 한 번 약간 그 부담을 느끼고 미국 금리가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행스럽게 국내는 워낙 대기 자금 때문에 지금 그 소위 이제 강한 그 소위 저가 매수 힘이 보여서 다행스럽긴 한데 여전히 이제는 매크로 지표가 주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이걸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어넣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조정 괜찮은가요? 근데 지금 장 초반에 SK하이닉스는 상승 반전하면서 현재 3%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가 대비 상승폭,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하면서 현재 상승 반전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1차적으로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상계 우리 이제 실적 그러니까 이익으로 모든 걸 말한다 보면 이제 어닝 파워가 워낙 세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또 우리 월별 실적 그 반도체 수출 실적만 놓고 봐도 수출 단가가 완전히 우상향 거의 제 기억 한 50도, 60도 각도로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여전히 AI 수혜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일종의 옛날 말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상인이 돈은 누가 벌고, 그러니까 곰이 재주 부리고 누구는 돈을 번다 하듯이 그 돈을 버는 주체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것이 당장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일단은 연초 이 전쟁 통에도 V자 반등을 넘어서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정확히 2월 말, 그러니까 3월 초부터 그 미국 이란 전쟁이 있는 와중에 그 주가 대표적인 미국의 주가 흐름인데 S&P 500이 이제 V자 반등이 내면서 3월 초에 비해서 한 7%, 8% 올랐다면 지금 나스닥 100은 거의 한 17% 올랐고요. 네. 기술주의 대표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반도체 ETF 대표가 SMH라는 티커를 갖고 있고요. 이제 베넥 세마이컨덕터 ETF라는 건데 여기는 거의 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반도체 주도의 V자 반등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지난주부터 좀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당연히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다는 건 ETF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당연히 그 소위 자금 유입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위로 엄청나게 그 하얀 선들이 쭉 올라가 있다가 지난주에 지금 보시면 아래로 한 23억 달러 지난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23억 달러 정도의 AUM 감소 이제 소위 차익 실현이 생긴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주가 급등에 대한 이제 실적 장세의 마무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 측면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또한 미국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상당히 강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간에 이제 뭔가 이제 실적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3개월 후에 봐야 되겠죠. 가까이로는 이제 5월 20일 날 그 소위 엔비디아 실적이 마무리를 짓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 앞으로는 이제 실적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텀이 좀 길고 지금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차익 실현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살짝 찝찝한 신호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라고 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이면서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당시 부동산, 그 미국 부동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굉장히 버블이다, 이거 붕괴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베팅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고 영화의 주인공, 영화의 또 주인공, 빅쇼트라는. 빅쇼트 맞아요. 네. 네, 거기 주인공이기도 한 실존 인물 마이클 버리가 버블 가능성을 좀 경고했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도 현금 이런 부분을 찾아서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슈가 계속 언급이 되면서 좀 찜찜한 부분은 있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2차적으로 네.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크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클 버리 저도 이제 거기 메일링 리스트에다가 이름 넣고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메일을 받아보고 읽어보고 하는데 아마 그 빅쇼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드럼 치는 좀 약간 그 분이 이제 마이클 버리입니다. 상당히 좋은 이제 성과를 많이 냈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 시장을 싫어한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위 그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에서 시장을 봐서 그걸 돈 버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억울해합니다. 자기는 기본적으로 롱마인드인데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그렇게 그 기간 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억울한 걸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자 아마 기억에 그 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 차트를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BTIG라는 리서치 펌에서 만든 것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롱마인드로 계속 시장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5월 5일자, 올해 5월 5일자면 V자 반등, 아까 우리가 봤던 그 V자 반등의 대표적인 그 시점이죠. 거기서부터 1년 전 대비 주가 상위, 주가 수익률 상위 미국의 기업들 보면 샌디스크가 3,960% 어마어마한 걸로 해서 탑 10을 쭉 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어플라이어 머티리얼스까지 저 밑에까지 좀 다 있는데 평균이 784%나 왔습니다. 1년 사이에 8배가 9배 올랐네요. 평균이.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닷컴 버블 2000년도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2000년도 닷컴 버블의 피크는 3월 달로 보통 우리가 이제 아마존 피크하고 이제 같이 놓는데 그 3월 달 그러니까 2000년 3월이 1999년도 4월 초부터 해갖고 1년간 수익률하고 같이 딱 같은 1년씩 비교를 했는데 소위 닷컴 버블의 마지막 1년 때 그 평균적인 10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그때 보면은 그 평균이 622%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닷컴 버블 때의 마지막 1년 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수익만 놓고 보면 이거 좀 과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버크셔 해서웨이 이가 지금 역대급 3,800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지금 현금을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냥 T빌이라고 해갖고 3개월짜리 국채에다가만 투자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조금씩은 좀 뭐랄까요? 이제부터는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AI와 관련된 이 정말로 몇십 년 만에 온 그 소위 이제 투자 사이클이 아직은 지금 한참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당장 뭐랄까요? 이걸 버리기는 또 어려운 상황. 그래서 우리가 중간 투자자들이 중간에 좀 끼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경계심은 가지시되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앞서서 이제는 매크로 변수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맞물리는 그런 질문이 생각나는 게 지금 G2 국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런 것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일단
정책 변수, 매크로 변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매크로 변수인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통상적으로 이제 정책 변수면 긍정적인 것들 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준다든지 뭔가 재정을 더 푼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크로 변수는 그거에 반응해서 뭐 물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랄까요? 지금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당장 급한 게 이제 아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날아가고 있죠. 예. 지금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면서 양국가 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아마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고 가고 싶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게 그 이후로는 지금 유가가 다시 뭐 WTI도 그렇고 브렌트도 그렇고 100달러대를 지금 넘어서는 이제 배럴당 이런 상황으로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것 자체가 주식 시장에 뭔가 영향을 주는 매크로 변수가 단 하나라고 보면은 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는 미국의 국채 금리. 어제 밤사이 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3.8% 나왔고 그 안에 서비스 물가 뭐 이런 꼭 에너지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 기간 지금 물가 압력발 금리 상승 우려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AI 투자하고 연결을 질 수밖에 없는 게 그 투자, 이 어마어마한 투자 사이클이 자기 돈만 벌어서는 안 되고 지금 빚내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빚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돈 빌려준 데도 깐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이 파란색 그래프가 검정색이 이제 미국의 CPI이고요. 요게 이제 3.8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요 파란색이 약간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블룸버그의 커머디티 인덱스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보시면은 좀 VS로 해서 옆에 보냐면 미국의 국채 가격입니다. 국채 가격보다 지금 훨씬 더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은 양후에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금리가 물가가 딸려 올라갈 수 있겠다. 예. 그렇게도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그대로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그것 자체가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AI 투자에서 빚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M4, 구글이나 뭐 구글도 이번에 지금 일본에까지 가갖고 엔화 표시 지금 채권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AI 투자 경쟁하는 데들은 지금 빚을 다 많이 내고 있는데 여기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리고 혹시 이렇게 되면 이걸 감당 가능할까라는 걱정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지켜봐야 될 것은 이 고유가가 지속되는지 여부, 또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갈지 여부, 플러스에서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AI발 투자 이거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를 같이 놓고 볼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물가와 금리 부담 때문에 반도체 랠리가 발목을 꽉 잡힌 그런 흐름들을 우리는 봤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잘 가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당연히 두 국가 간 정상이 만나서 이란 이슈 얘기할 것 같고요. 뭐 히토류나 AI 리스크 이런 부분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양쪽이 이 기싸움, 삿바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근데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뭔가 그 서로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주면 그러면 사실은 시장은 안도를 하겠죠. 그런데 예. 뭔가 특별한 성과 없이 기싸움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그런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좀 이란 이슈도 지금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미중까지 뭔가 갈등을 겪는다면 시장은 좀 이중으로 뭔가 그 전 세계적 지정학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아쉬운 게 많습니다. 대도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뿔이 나 있기 때문에 미국. 그다음에 소고기 팔아야 되죠. 보잉 항공기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히토류는 당장 꺼내진 않지만
사실은 이번에 워낙 지금 이란전에 미사일을 많이 쐈기 때문에 그거 재고로 다시 쌓아 나가려면 중위토류 중국이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고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세 가지 3T라고 해서 대만 이슈 풀어야 되고 기술, AI 기술 규제하는 거 좀 풀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관세, 뭐 관세 이슈 당연히 지금 그 약간 밀어놨던 관세 이슈들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서로 만만치 않은데 딱 하나만 보자면 양쪽의 포인트는 히토류를 풀어주느냐 여부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소위 AI 기술 규제 요거를 풀어주냐.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 회장은 안 데리고 갔어요. 네. 그것 자체가 아마도 그쪽 첨예하게 붙여 있는 그 두 가지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름 이제 이게 한 3일간 진행되는 협상에서 마지막에 진짜 누가 웃고 나오는지 서로가 웃고 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일입니다. 이제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특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님과 더불어서 우수근 교수님이라고 한중일 전문가이거든요. 이 두 분을 모셔서 특별 대담,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특별 대담을 할 테니까 이 부분 집중해서 내일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인사이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 이제 5월장 전략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또 금방 지나가서 중순입니다. 5월 중순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5월 중순 지나고 제가 좀 뭐랄까 가장 좀 뭐랄까 부담스럽게 좀 껄끄럽게 보고 있는 것이 6월 달에 있는 미국의 스페이스 X 상장 이슈입니다.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스페이스 X가 상장되면 지금 바로 미국 시가총액 한 5, 6위로 들어가거든요. 일단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 관련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제발 좀 빨리 와라 이러고 있겠지만 거꾸로 거기에 2조 달러 규모가 들어가면 나머지에서 자금을 빼서 글로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수급 이슈가 항상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도 엔트로픽이라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미토스 이슈가 있었던 게 원래 시장에서 한 3,800억 얘기되는데 최근에는 1조 달러 넘는 얘기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오픈 AI도 한 1조 달러 가까이 되니까 다 합치면은 거의 시장에 4조 달러의 자금을 흡수해가는, 그러니까 그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거기 지수 안에서 대형주들이 자금을 다 뺏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1936년부터 총 6개의 저희 미국의 큰 의미가 있었던 대표 소위 메이저 IPO를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 보시면 처음 한두 달은 그래도 잘 버텼는데 그 이후에 한 2년 사이에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한 24% 조정을 받았었던, 네. 결국은 수급에 상당히 큰 부담을 느꼈었던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수급을 이 AI 소위 성과로 실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해서 이걸 가볍게 넘어갈지 과거처럼 좀 깊게 갈지가 의미가 심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중간 선거가 있는 세린메이는 항상 네. 조심해야 된다. 네. 얘기를 전에도 드렸었지만 지금 5월 달 잘 버티나 했는데 역시 좀 이제 출렁출렁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6월부터 시작될 미국에서의 그러한 수급 불균형 이것 자체가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서 포트폴리오 하실 때 아마 어제 혹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내 계좌가 어제 시장보다 더 많이 움직였다면 내가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균형을 맞추셔야 하니까 좀 덜 먹어도 빠질 때 덜 빠져야 내 포트폴리오가 지켜지면서 쭉 장기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좀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통해서 좀 올라간 종목에서는 일부 자금, 번 돈을 좀 헐어서 그 사이 내가 있던 것 중에 못 올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더 얹어서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당분간 좀 정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공교롭게 이게 또 미국의 그냥 IPO도 아니고 초대형 IPO, 자금 조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 수급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가능성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리스크도 있는데 이런 부분 시시각각 저희가 잘 전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고요. 송재경 디벤처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서구 자동차 업체들이 지는 해고 오히려 중국 시장 쪽 기업들이 뜨는 해라고 하는데 이 승리가 주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 투자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좀 의미하는 게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서구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투자를 약간 좀 배제한다? 예, 그렇죠. 투자를 뭐 축소한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이게 예, 어떻게 된 그래서 일입니까? 사실은 뭐 대선 장각 처리를 갖다가 했죠. 이게 네. 수백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 사실은 뭐 포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최근에는 혼다, 그전에 뭐 GM, 폭스바겐 등등 해서 사실은 EV 투자를 갖다가 일부 철회하거나 네. 뭐 거의 완전히 철회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소비자의 어떤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왕성하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이유를 갖다가 소비자의 어떤 수요 부족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스스로 자초했다. 그러니까 주로 북미 지역에서인데 이 규제 완화, 기존에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온실가스 어떤 배출에 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연기관차 시대를 오래 끌고 가고자 하겠다는 어떤 욕심들, 그런 어떤 로비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이런 분석들이 막연한 어떤 추측이 아니라 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비영리 전략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스 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의 어떤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이걸 갖다 입증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사실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분석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이런 어떤 그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근데 뭔가 지금 뭐 기업들이 스스로를 자초한 일이다 이런 네네네.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답답한 국면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거의 끝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혼다가 마침내 백기를 들었죠. 네. 뭐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뭐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투자를 갖다 집행할 사실 자금 여력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기차 투자를 갖다 취소했는데 이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묶고 보게 되면 한 95조 원에 달하는 대선 장각 처리입니다. 네. 이게 그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장 이제 규모가 큰 회사가 사실은 스텔란티스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가 한 260억 달러 여기 네. 보시면은 그다음에 포드 만만치 않죠. 혼다 왼쪽에 있죠. 제너럴 모터스, 그다음에 저 위에 폭스바겐, 그다음에 포르쉐 그룹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대선 장각 처리를 갖다 계속 해나가면서 손실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막대한 손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변덕스러운 로비가 자초한 결과다. 이런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만 놓고 보게 되면은 기업들은 미국의 그 온실가스 규제라든지 캘리포니아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던 배출가스 기준 등을 갖다가 폐지하거나 이걸 완화해달라고 계속해서 로비를 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산업계의 가장 치명적인 어떤 규제 불확실성을 갖다가 이게 사실은 스스로 키웠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자동차 회사들, 가령 뭐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일단 벌려고 했을 거예요. 전동화에 필요한 어떤 시간들을 갖다가 중국 차들이 이제 너무 달려나가니까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어쨌든 이제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어불성설인 이유가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중국 차들은 더 앞서 나갔다. 그러니까 괜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시간만 낭비한 결과가 된 거고 이게 가장 그 어떤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거는 사실 경제에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산업이라든지. 어떤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냐면은 기존에 안정되어 가던 공급망들, 가령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배터리 공급망들을 다 완성을 해놨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떤 북미 지역의 어떤 전기차의 급속한 둔화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실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광물단부터 시작을 해서 소재, 배터리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공급망 전체를 갖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몰아넣었다. 그게 스스로 불확실성을 키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과 로비 단체 말씀해 주셨지만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그렇죠.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답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네네네.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네요. 이게 사실은 그 미국의 그 오바마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네. 환경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기차에 줄을 섰다가 그다음에 트럼프 일기가 되면서 확 후퇴를 하니까 또 내연기관차에 줄을 섰다가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었는데 이때는 또 전기차에 줄을 섰다가 그다음에 다시 트럼프 2기가 되니까 어떻게 됐었죠? 다시 내연기관차로 회귀하는 형태를 사실은 보였거든요. 원래 개별 어떤 기업들 입장을 놓고 보게 되면 가령 뭐 혼다라든지 포드라든지 테슬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 폐지가 이게 사실은 반대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어떤 장기적 경쟁력이라든지 혁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맨 처음엔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속해 있는 그 로비 단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 혁신연합이라는 회사가 그 단체가 있습니다. AAI라는 어떤 단체인데 이 단체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고 규제 완화나 폐지에 반대를 하지 않는 입장을 갖다 취한 거죠. 심지어 테슬라 CEO는 스스로가 전기차 회사이면서도 네. 사실은 트럼프 캠페인에 얼마를 했죠? 2억 8,800만 달러를 갖다 기부하는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반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행동들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타 전기 트럭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그 다임러나 볼보 등 이런 회사들이 속해 있는 회사들입니다. 또 다른 로비 단체인 그 트럭 및 엔진 제조업체 협회라고 있어요. EMA라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엔 규제 완화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사실은 로비 단체들은 일관된 어떤 뭐라고 할까 행동 지침이라든지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치의 어떤 변화, 정치권이 가령 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다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데 따라서 거기에 줄을 서기 바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가령 이 스스로라도 정치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스스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동화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당위성이잖아요. 반드시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 매진을 했어야 되는데 정치가 바뀜에 따라서 정치에 줄을 서면서 스스로를 갖다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차츰차츰 연결이 되다 보니까 중국은 약진을 하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몰락을 하고 그렇죠. 자동차 시장에서 그 위상이 어떻게 보면은 대역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기도 하는데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권은 중국이 거의 장악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성공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가령 뭐 예. 테슬라도 있는 거고요. 가령 뭐 볼보, 가령 뭐 폴스타, 뭐 벤츠나 BMW, 심지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로 수출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까지 일단 다 포함됐다는 걸 갖다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만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내연기관 차량에 어떻게 보면 힘을 쏟는 동안 중국은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미국에서의 어떤 자동차 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 GDP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고용의 5%를 책임지고 네. 있어요. 미국 노동자들의 20명 중에 1명은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종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소비자 산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국가의 어떤 핵심 전략 기반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자동차 생태계가 일단 무너지게 되면은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어떤 미래 산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금속 가공이라든지 공작 기계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방산 및 그 이중용도의 어떤 첨단 산업을 갖다 지원하는 어떤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붕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그 미국의 빅3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가령 GM, 포드, 지금은 스텔란티스로 이름을 바꿨지만은 옛날에 그 회사가 뭐였죠? 갑자기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가 이제 스텔란티스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 세 회사가 1960년도만 갖고 있었던 미국 국내에서의 어떤 점유율은 사실은 90%를 넘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이게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빈자리를 갖다가 뭐 가령 뭐 일본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등등등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치고 올라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어떤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어떤 점유율도 지금은 이제 중국에 완전히 역전을 당했다는 얘기죠. 1995년에서 2022년까지 이렇게 긴 기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1995년도만 하더라도 한 3%에 불과했어요. 네. 근데 22년도에는 이게 25%까지 3배 확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점유율은 23%에서 1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배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는 일본으로 알고 있지만 23년도에 일단 중국이 추월을 했습니다. 중국은 491만 대, 일본이 442만 대고요. 25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중국은 710만 대, 일본은 400만 대거든요. 네. 이 중에 40%가 EV라든지 이런 친환경차예요. 전기차로. 네, 물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토종 브랜드가 아닌 테슬라라든지 뭐 볼보라든지 가령 뭐 폴스타라든지 벤츠 뭐 그러면 뭐 등등 현대차 같은 경우도 거기서 만들어서 동남아로 수출하는 거니까 이게 그 중국의 수출 물량으로 어떤 잡히는 건 잡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동차 시장의 패권은 일단은 중국이 어떻게 됐든지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장악하고 있는 형태가 됐다. 특히 미국과 그 중국의 어떤 자동차 분야의 그 R&D 어떤 투자 현황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훨씬 많아요. 그림이 여기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보시죠. 그 아랫부분은 이제 $1,000당 얼마를 갖다가 R&D에 투자하느냐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은 한 1.5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기업들이 4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섹터, 그 자동차 산업의 자신들의 기업 중에서 한 30% 정도를 중국 기업들은 R&D에 투자를 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한 15%밖에 R&D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는 사실 없는 거고요. 중국 자동차의 어떤 국가별 점유율을 놓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놀라워요. 특히 이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뒤에 뭐 칠레라든지 가령 태국이라든지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나라의 그 10대 중에 3대가 중국 차라는 얘기고요. 그렇군요. 대부분은 지금 중국 자동차의 국가별 점유율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대부분은 신흥국들입니다. 아직도 선진국에는 그렇게 많이 진입을 하지 못하고 네, 있는데 네, 네. 거의 신흥국 시장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선진국 시장에 이제 진입을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선진국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차에 대한 어떤 믿음도 부족하고 중국차를 막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틀어막고 있는 거고 EU 같은 경우도 이제 전략적으로 사실은 서서히 장벽을 높여가는 단계다 보니까 그 주로 선진국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신흥국으로 수출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차의 어떤 약재를 갖다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는 우회 수출 전략을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그 멕시코 같은 경우 있죠. 그 점유율은 7.7%밖에 안 되지만 두 번째. 네. 사실은 이 중국산 차가 제일 많이 수출되던 데가 기존에는 러시아였는데 이게 지금 멕시코로 옮겨갔거든요. 이렇게 옮겨간 이유는 뭐냐? 멕시코를 갖다 터전으로 삼아서 북미나 아니면은 뭐 남미 지역으로 진출을 하겠다는 어떤 욕심들이 있는 거고요. 요즘 들어선 최근에는 중동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중동이 큰 시장이니까. UAE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중동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제 전략을 갖다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유럽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서 메이드 인 EU를 갖다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피하기 위해서 헝가리나 스페인에 이제 생산 기지를 마련하는 쪽으로 이런 어떤 우회 전략을 갖다가 굉장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산 차량들이 주춤하고 유럽의 어떤 차량들이 주춤한 사이에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 자체를 갖다가 중국산이 거의 전 세계 시장을 갖다가 장악을 해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평론가님 이게 네. 이 위협이 일본의 그 과거 그 네. 공세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은 리스키,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차가 예. 1980년대, 1990년대죠. 일본차, 유럽차가 약점을 했죠. 근데 그때는 뭐냐? 같은 내연기관차의 어떤 경쟁이었단 말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연기관차에 집중을 하느라고 북미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더 어떻게 보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의 어떤 OEM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미 광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터리, 소재, 배터리, 그 다음에 고도화된 전장 능력까지 완전히 수직 계열을 해나가면서 경쟁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어때요? 내연기관차에 자꾸 법의 힘을 빌려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시대를 그냥 연장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심지어는 이런 어떤 전망까지 나옵니다. 가령 그 코닥이라든지 코닥 같은 경우에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개발을 해놨었지만 필름 카메라에 안주하다가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됐잖아요. 노키아 역시 마찬가지죠. 그 피처폰에서 굉장히 강한 어떤 위상을 장악하다가 사실은 이게 지금 모바일폰, 지금 인터넷이 되는 이 휴대폰 시장에 적응을 못하면서 완전히 도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똑같은 일이 그 미국의 자동차 OEM들한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평론가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어제도 그 시장에서 이기려면 남 배 아파서 하지 말고 정말 관심과 열정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미국은 IRA라든지 유럽은 IAA를 통해서 중국산 전기차를 갖다가 중국산 자동차를 얼마 전에 막으려고 하는데 이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사실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될 미래 산업이 전기차라고 전동화라고 한다면 그 길에 매진하는 것만이 사실은 지금 약간 좀 어렵더라도 사실은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역사가 보내주는 혁신을 게을리하다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어떤 역사의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동화라는 건 피할 수 없는 대세고 네. 여기서 지금 물러나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미국이 추락하고 중국은 어쨌든 좀 치고 올라가고 중국은 그 생태계 밸류 체인을 구축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예, 예. 이게 굉장히 AI 첨단 산업일수록 더 심화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을 좀 살펴볼 이유가 또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차를 기존에 만들던 OEM들은 이런 부분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네.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적응을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은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그 산업에서 우리는 투자의 맥을 좀 잘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으로 워낙 좀 잘해주시니까 앞으로도 좋은 소식 좀 부탁드리고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런데 로봇 부품 공급망 업체들 어디를 골라야 될까 굉장히 막연했을 거예요. 오늘 로봇 전체적인 산업 전략과 기업 전략 다뤄드리겠습니다.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뭐 현대차부터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테슬라부터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가 팩토리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생산 시설 이런 부분 구축도 우리가 많이 또 얘기가 되어 있고 2분기부터 로봇 생산 기지 이런 계획도 이제 구체화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생된 전략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로봇 섹터가 그 지난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의 동반 상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좀 세게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이 뭐 테슬라 쪽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주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상장 이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야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기대치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가
텍사스라고 해서 실제로 거기서는 지금 전기차 모델 Y, 뭐 사이버 트럭 이런 거 생산 기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지금 셀 이동이라든지 뭐 단순 반복 작업 정도에서는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결국 전기차 생산에 있어가지고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 단가를 이제 낮추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 양산 라인, 어떤 제품의 양산 라인에 로봇이 들어가면서 테슬라의 로봇이 세계 최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또 성향상 네, 이런 또 자랑을 또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야기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여튼 뭐 기술적인 부분을 우려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다음에 실제 그 로봇의 생산 단가 역시 많이 걱정들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테슬라 역시 고민을 많이 할 부분인데 지금 로봇의 가격을 대략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대 정도에 만들어내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로봇 한 대 만드는데 뭐 많게는 수억 원대 이야기 나오니까 실제로 로봇이 쓰임새가 좋긴 하지만 제품이 원체 비싸게 되면은 실제로 뭐 그걸 투입했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예, 오히려 역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했을까 이런 게 이제 향후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장 이제 참여자들이 체크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랄까 대표적인 중심축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언급해드렸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현대차 빼놓을 수가 없고 오늘 주가 탄력 그래도 그룹주 중심으로 괜찮고 있고 지난주부터 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뭐 새만금 지역에 9조 원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AI와 로봇 이제 거점 이런 조성에 대한 그런 의지 강력하고 아틀란스에 대한 그런 영상도 공개가 되면서 또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는 듯도 한데 그룹주 전망 어디에 우리가 또 시선을 둬야 될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지난주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이제 오르는 이유들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IPO가 뭐 6월로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가를 좀 강하게 올리는 요인이었고요. 예. 아직은 이제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지금 내부 그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는 일정 정도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을 꽤나 추진을 좀 가파르게 아주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기정사실화될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일단 그 지분 가치 이런 게 이야기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뭐 현대 그다음 오토에버나 현대 모비스, 예, 그다음 현대 글로비스까지 시장에서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지분 뭐 구조상.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는 거고요. 국내 이제 새만금에 이제 투자하는 것들은 결국 로봇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라고 했고 또 R&D 이제 거점들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가 아마 군산 지역인데 여기가 아마 그런 해당 지역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R&D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예, 양산 이제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액추에이터 또는 로봇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품의 이제 모듈단이 되겠죠. 이런 건 모비스가 담당할 것 같고 소프트웨어단에서는 이제 현대 오토웨버가 이제 중심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현대 오토웨버는 뭐 상한가 가기도 했죠. 네. 그래서 현대 모비스와 현대 오토웨버가 중추적으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 이제 헤드단에는 당연히 현대차가 있을 거니까 현대차나 기아가 같이 이제 그런 모멘텀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피규어 AI 이런 부분 이제 상용화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업 가치가 얼마나 늘 것인지 여기에 이제 투자도 하고 이제 베팅도 하시고 이러실 텐데 그 가치 어느 정도 바라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원체 요새 증시분이 좋다 보니까 네. 그 상장했을 경우에 그 최대 시총에 아마 초점을 둘 것 같고 시총?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상장할 경우에 시총, 시장 가치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게 지금 뭐 전망하는 것만 다 달라요. 근데 최대한 100조 원까지 이야기되고 있고요. 뭐 70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40조 정도의 가치는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HMG 글로벌이 이제 소위 말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의 합작 법인인데 지금 이제 도표에 나오고 있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지분 가치 부각이 될 거고요.
정의선 개인 회장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뭔가 이슈도 이야기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지금 지분도 11%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그다음에 지분 가치, 그다음에 사업 가치 다 더했을 경우에는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현대차는 오늘도 모 증거사 목표 주가 상향한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보선 다이나믹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최대 100만 원까지도 이야기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난주 이제 급등이 오늘도 3%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기아도 좀 주목받아야 되는데 기아가 전혀 주목 못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거의 오늘 대략 좀 튀던데. 네,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지분도 가지고 있고 결국 사업의 구조가 현대차가 똑같기 때문에 예. 예, 기아가 이제 못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이제 네, 갈까요, 이제? 기아가 주목을 못 받아서 지금 못 간 거지. 현대차 가면 기아 가는 거죠.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가면 SK하이닉스 가듯이 네네네. 예, 똑같은 사실은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전혀 기아가 그런 부분 반영 못했기 때문에 기아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현대 모비스까지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그렇게 갈까 싶었는데 제자리도 잘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어쨌든 그룹주는 잘 갔는데 기아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저평가 국면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튈 수 있을지 지금이 타이밍의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일단 예. 밸류에이션 계산해봐도 과거에 현대차, 기아가 자동차 부류로 이제 분류될 때는 PER 보통 5배, 많이 줘야 한 8배 이 범주에 거래됐는데 기아는 지금 여전히 자동차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냥 이익만 놓고 봐도 추정 PER 8배 거래되고 있는데 이미 현대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나 뭐 중국의 샤오펑 이런 기업들을 많이 지금 비교하지 않습니까? 결국 현대차가 차량 판매 이런 이슈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로봇 이슈 나올 때 주가가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로봇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서 로봇주로만 놓고 보면 현대차, 뭐 기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뭐 열심히 좀 사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아는 지금 현재의 주가가 전통 자동차 산업 가치만 부여를 받을 뿐 AI 로봇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향후 이런 부분이 붙으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현재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게 휴머노이드가 산업 현장에 전력 배치된 원년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통 OEM들, 예를 들어서 도요타, BMW 그리고 뭐 테슬라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실전 배치를 좀 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을 해야겠죠. 이 업체들이 로봇을 투입한 다음에 하려는 의도는 결국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비용을 줄이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도요타, 그다음에 BMW 각각의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공장에 캐나다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고 이미 테스트도 꽤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 그러니까 대량으로의 로봇을 이제 넣는 것들, 그래서 로봇을 투입시킨 다음에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이들 기업이 앞서 테슬라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로봇을 얼마나 싸게 사와서 생산 라인에 투입할 거며 그걸 투입한 만큼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매출을 얼마나 또 일으켜낼 거냐. 이게 사실 관건인 것 같거든요. 로봇이 워낙 한 대당 비싸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역마진 나게 되면은 로봇을 투입시키는 것보다 사실 사람 한 게 낫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화되는 과정에서 이 로봇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건 맞는데 각각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얼마나 이제 그 비용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이익을 내느냐. 결국 다시 자동차 단에서의 그 생산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 이제 자동차 진영에서 휴머노이드 도입 이런 부분이 또 의지가 있고 빠르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엮어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하면 요즘에 이제 유니트리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고요. 이제 8월 IPO 이렇게 상장 이런 이슈가 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중국 쪽 메모리 반도체도 왠지 좀 겁나는 부분이고 당연히 로봇은 훨씬 또 잘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경쟁 국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좀 이게 좀 판도를 뒤흔들까요? 일단 기술력 먼저 우리가 검증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중국 쪽의 그 로봇 기업들의 기술력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오히려 더 뛰어난 로봇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술력으로 이제 사실은 상대하기에는 좀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경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중국이 항상 가장
으뜸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가성비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다 가져가듯이 네. 로봇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또는 시장을 침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관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글로벌적으로 역내 생산이라든지 또는 중국산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에서 각각의 이제 생산 라인들의 로봇을 투입함에 있어서는 중국 쪽 업체 걸 쓰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한국산 제품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볼 때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히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좀 기대서 봐야 된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중국 업체들 계속 우위를 좀 중국 업체보다 우리가 우위를 점해가야 되니까 R&D를 꾸준히 또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 그럴까 미국이 중국 싫다고 하고 얼음장을 놓기 때문에 중국 거 안 사고 우리 걸 사지만 이 시간을 잘 터닝 포인트 삼아서 그런 부분 없어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경쟁력을 세워가지고 앞서가는 중국 대비해서 이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가면서 하반기 되면은 로봇 그리고 로봇 부품주 이런 생태계 전반적으로 재평가 기대감이 더 커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로봇 전반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부품주들은 제가 볼 땐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기업별로 또 같은 또 섹터 내에서 비교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못 간 기업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네. 가령 제가 탐만 다녀온 기업 중에 T-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예. 물류 로봇 쪽으로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물류 로봇단에 있는 기업들이 좀 고별을 받는 기업들이 시총이 막 조단위 가 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T-로보틱스는 이제 몇천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룹 내에서도 뭔가 싼 기업을 시장에서 찾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싼 기업들이 다시 키 맞추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T-로보틱스는 원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뭐 이송 로봇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 네, 납품을 네, 해봤던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시장이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뭐 전기차 시장까지도 진입한 기업이고 실제로 북미 그 SK와 포드의 합작법인의 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AMR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단일 사이트에 물 로봇을 대량으로 넣은 케이스거든요. 아, 규모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T-로보틱스는 고객사가 요청을 하면 만들어서 제작 납품하는 건데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네. 해봤다는 어떤 경험치, 결국 레퍼런스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향후에는 2차 전지 시장이든 다른 시장이든 물류 로봇을 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T-로보틱스를 시장에 많이 찾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개발한 게 유리기판 이송 로봇, 이것도 개발을 끝낸 상태이고 지금 글로벌 장비 업체하고 지금 약간의 협력적 관계를 토대로 해서 테스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유리기판이 만약에라도 상용화 될 경우에 이런 게 생산 라인에 역시나 투입될 수 있는 로봇들이 이미 T-로보틱스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물류 로봇단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로봇 쪽 섹터는 아주 세부 섹터이긴데요. 서비스 로봇 쪽에서도 그 수술용 로봇, 또 의료용 로봇이 불리는 쪽입니다. 수술, 의료? 네네네. 예. 글로벌적으로는 다빈치 로봇이 상당히 네, 네. 유능한 제일 기업이고 유명하죠. 예. 사실 시장 점유율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WSI의 자회사 이지메디봇은 수술용 보조 로봇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적 관계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수술용 로봇이 많은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은 네. 동사의 로봇이 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현재 개발하는 로봇은 산부인과의 복강경 수술을 위한 어시스턴트 로봇이 이미 개발이 끝났고 품목 허가 절차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빠르면 올해 상용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쪽으로 납품하는 것들을 WSI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덜 된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다시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 국내에서는 수령 로봇으로 고영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네. 고영이 이미 미국 쪽 수출을 하고 있고 큐렉소도 동남아 지금 수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로봇을 상용화시킨 다음에 국내 해외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WSI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의 성격으로서 많이 깔리면 그만큼 더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WS 같은 경우에 그리고 T 로보틱스도 1월에 신고가 간 이후에 주가가 좀 눌려 있네요.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부담 없는 자리이다. 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네요. T 로보틱스 현재 주가 27,000원 정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WS 같은 경우에는 2,080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계의 앞으로 추가적으로 강자가 될 수 있을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로봇 산업은 AI 시대에 정말 각광받는 성장 매력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잘 탐구해서 기업 분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모 독립 리서치 아리스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4% 강세 그리고 좀 이후 있으면 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지수 전반적으로 어떻게 섹터 접근을 해야 될지 봐드릴게요.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덥네요.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더워졌나요? 네, 아침인데도. 그렇습니다. 예. 증시는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네. 8,000피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삼성전자 오늘 4% 강세인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30만 원 과연 넘나? 아직까지 아슬아슬한 그런 네. 상황이고 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자, 관전 포인트 일단은 저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어제 젠슨 황 CEO께서 급하게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 증시에 상승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젠슨 황 CEO가 탑승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H100, H200 칩 관련된 중국 수출 여부가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중국에서 협상 카드를 뭘로 쓸 것이냐 이 부분도 핵심인데요.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걸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히토류 수출 통제의 완화 여부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뭐니 해도 이란 전쟁 관련해서 중국 쪽의 요구, 즉 중국 쪽에서 어떻게 이란 전쟁 휴전을 아니면 종전을 어떻게 논할 건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데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내용, 히토류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란 전쟁, 어젯밤에 또 PPI 물가가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 전쟁을 빨리 종식을 시켜서 원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의 워낙 탁월한 분석 더 듣고 싶지만 사실 네. 뒷코너에 미중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저희가 특집 대담을 마련하고 있어서 요건 잠시 그때 이후를 좀 넘기겠고요. 네. 제가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기 전에 네. 주식시장과 ETF는 둘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 강세장으로 1조가 넘는 ETF가요. 100개에 육박한다. 이거 팩트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보통? 보통 네. 1조 정도면은 저희 네. ETF 업계에서도 좀 팔렸네? 라고 얘기하는 의미 네. 있는 숫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1조 클럽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반도체도 1조, 과거에는 S&P 500, 나스닥 100 이런 대표 지수가 1조였는데요. 네. 지금은 반도체도 1조, 그리고 웬만한 커버드 콜 상품도 1조. 그때 말씀해 주신 커버드 예, 폴. 예. 그런 것도 1조. 그러니까 1조 클럽이 굉장히 많이 달성했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즉, ETF가 수급을 흔들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시 변동성이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최근처럼 ETF 쪽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네.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쪽에서는 선순환 구도, 즉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형성되면서 그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가고 그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종목을 담고 있는 ETF의 자금이 더 쏠리고 ETF의 자금이 쏠리면 또 그 종목 쪽으로 선순환적으로 수급이 형성되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일 4조씩 증가를 한다고 하거든요. 국내 ETF 시장.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오히려 이게 증시의 변동성을 힘들 수 있는 네. 그런 또 막강한 영향을 가져서 저희가 이제 매번
쭉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쪽 시장 분위기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네. 자금 쏠림이 아까 약간 힌트를 주신 부분도 있지만 네. 반도체 커버도 이쪽에 쏠리고 또 어디에 쏠리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제가 그룹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크게 보면은 주식이냐 채권이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1조 클럽 이상의 사이즈를 달성했던 ETF 중 상당수가 그 채권형이었습니다. 일종의 네. 금리형, 어떻게 본다면 현금 유동성, 자금 관리형 이런 ETF에 집중됐었는데요. 최근에는 확실히 주식형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주식형을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으로 나눠봤을 때 단연 국내 주식형에서 자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마 이번 달 말쯤 상장할 걸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도 어찌 보면 국내 주식형 ETF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쪽으로 자금이 더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국내 주식형 쪽에서 어느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지 뭐니 해도 반도체 쪽으로 네네.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이 AI 인프라 쪽입니다. 예. AI 전력기기, 전력기기 3총사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AI 인프라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포착됐어요? 예, 로봇. 현대차라든지 예. LG전자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LG전자 자금이 오늘 많이 뛰던데요. 예, 자금이 예. 몰리고 있어서 역시 시장은 이런 선순환 구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또 순환매 장세가 형성되는구나. 반도체 AI 인프라를 축으로 해서 또 서브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2차 전지 아니면 원전 이런 쪽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최근 ETF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ETF 쪽에서 관심 있어 하는 게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더 오른다고는 많이들 하시지만 네. 또 이렇게 많이 오른 와중에서 이거 해도 되나라는 느낌이 일단 있는데 네. 전략적인 포인트 좀 말씀해 주세요. 자, 네. 제가 아침에도 계속 자료를 좀 만들다 왔는데요. 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ETF 이름을 보시면은요. 그냥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란 이름을 달고 있는 게 있고요. 삼성전자 선물 레버리지 선물이 ETF라는 두 가지 이름을 발견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 주가를 쫓아가는 거고요. 삼성전자 선물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주가도 맞지만 삼성전자 선물, 주식 선물 가격을 쫓아갑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냐?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즉 선물이 현금 유동성만큼 자금 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베이시스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삼성전자 주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선물 레버리지 ETF와 삼성전자 현물 레버리지 ETF는 요 베이시스만큼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격차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레버리지, 베이시스가 어쩌고 저쩌고, 선물이 어쩌고 저쩌고. 맞습니다. 이 상품은 파생형 상품이기 때문에 파생에 대한 지식,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한 지식,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 능력,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선물 만기라든지 옵션 만기가 됐을 때 발생하는 만기 효과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파생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시면 네.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원금까지 오더라도 원금 이하 또는 원금보다 조금 모자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음의 복리 효과인데요. 음의 복리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 좀 활용해라라는 말씀까지 당부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워낙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펀더멘탈, HBM 가격, D램 가격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도 운용 보수가 싼 거, 운용 보수가 싼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좀 네. 길게 끌고 갔을 때, 그렇군요. 길게 끌고 갔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 팁까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기사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단독 기사 같은 경우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삼성엑스 주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뭔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이고요. 네. 제가 그 내용도 아침에 부랴부랴 체크를 좀 했고요. 네네. 정확하게는 삼성전자는 아닙니다. 그건 삼성전자는 뭐예요? 아니고요. 하이닉스입니다. 아, 반은 맞고 반은 틀렸군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로. 왜 예.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상장되고 있는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나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하이닉스의 가격이 필요한데요. 예.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서 ADR을 상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는 SK 하이닉스 ADR 가격입니다. 아, ADR 가격으로.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의 ADR이 뉴욕 거래소에 상장하면 2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정확한 팩트니까 참고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ADR이 없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 ETF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최창규 부문장님 모시길 잘했네요. 네. 그 기사만 봤다가 낭패를 보고. 네. 어쨌든 그렇죠. SK 하이닉스 ADR 상장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ADR 가격으로 보는 맞습니다. ETF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네. 상식인데 그걸 좀 놓쳤네요. 네, 근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운용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요? 예, 그레니트 쉐어스라는 회사가 네. SK 하이닉스 2배, SK 하이닉스 곧버스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앰플리파이라는 삼성자산운용과 뭐 제휴를 맺고 있는 지분 관계를 맺고 있는 앰플리파이가 하이닉스 2배짜리 ETF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렉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버리지 ETF 하시는 분들은 디렉시온이라는 운영사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디렉시온에서도 하이닉스 2배 그리고 트레이더라는 운용사 그리고 레버리지 쉐어스라는 대략 세어보니까 5개 운용사에서 그래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SK 하이닉스의 ADR이 상장된다면 이 상품들도 연이어서 출시할 거고 분명한 것은 이 상품들이 출시하면 꽤 많은 인기를 끌 거고 예. 인기를 끌게 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선순환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으니까 SK 하이닉스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단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이런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이닉스 주가에는 말씀하신 변동성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익률 싸움에서 굉장히 최전방의 전쟁터에 있는 곳들도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곳에서 냄새를 맡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상품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는 또 투자 힌트로 한번 얻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SK 하이닉스에 한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제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 굉장히 이게 지금 얼마나 요게 좀 터질까 혹은 좀 요게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관련 ETF도 있다면서요. 예,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우주 관련된 우주라고 이름이 적혀있는 ETF가 무려 8개가 있습니다. 네. 과거의 우주는 항상 방산이랑 묶였습니다. 왜냐하면 로켓, 즉 발사체를 만들었던 회사들이 주요 방산 회사였기 때문에 네. 주로 방산과 우주 이것은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최근에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있는 우주 산업은 뉴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페이스X에 지금 화면 나가고 계시는 것처럼 기업 가치 추정치가 2조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거의 1,500원 근처니까 네. 거의 3천조 원에 해당되는 대규모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은 110조 원, 75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상장일 겁니다. 6월 상장인데 결국은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주 산업 관련된 이슈 또는 우주 산업 관련된 인프라, 우주 산업 관련된 또 테마들이 뜨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나마 우주 테크 관련된 ETF들의 주가 수익률이 안 좋았었거든요. 예. 네, 근데 로켓랩 실적이 굉장히 크게 로켓랩 최근 예. 많이 화제됐잖아요. 네,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우주테크 테마가 뜨고 있고요. 아마 6월달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주테크 ETF마다 스페이스X 신규 편입과 관련된 매설로
메솔로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 2영업일 후에 편입한다.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상장하고 15영업일 후에 편입한다. 이런 메솔로지 방법론이 각 ETF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내가 투자한 우주 ETF가 언제 스페이스X를 편입하는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전반적인 흐름, 섹터별 흐름까지 잘 전해주셨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이셨고요. 다음 인사이트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된 그럴까요? 얘기를 좀 더 길게 드리지 않을까 예. 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초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현대차그룹 오늘 자동차 전반적인 섹터 봐드릴 텐데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장중에 7,999선까지 갔다가 전반적인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현대차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 강했다가 지금 하락 반전되면서 3대 지수, 그러니까 현대차 3인방이 한 6%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눌릴 때 매수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 마침 또 잘 세워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럴 때 한번 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AI를 주도하는 당연히 기업은 현대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최근 보고 계세요? 뭐 네. 최근에 뭐 특히 지난주부터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이 일단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관련해서 뭐 단기일 내에 좀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크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대해서 이 플랜이 얼마나 빨리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 양산을 통해서 현대차그룹이 구조적으로 사업 구조가 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언제 발생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BD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현대차그룹이 어떤 로보틱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배주 개편의 신호탄으로도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처럼 지배주 개편에서 키가 되는 기업들이 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추세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현대차는 기아보다 내수 시장 그리고 수익성, 미국 시장 성장세보다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기아의 차량들이 현대차보다 특히 현대차가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가 있고 이제 매스 브랜드인 현대차가 있는데 그냥 현대차 브랜드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기아가 오히려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판매를 하는 좀 그런 추세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아가 더 판매나 어떤 성장성이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현대차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고급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제네시스라는 고급차는 앞으로 가게 됐었을 때 전동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전용 모델들이 많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세그멘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가 만약에 나중에 레벨 2++ 같은 고난이도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제네시스 같은 상위급 모델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데에는 이런 고급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대를 팔아도 비싼 차를 팔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보유한 현대차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이 있는데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기아를 보유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왜 기아는 이렇게 못 가느냐 상대적으로 이런 볼멘 소리를 하시거든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뭐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기아가 현대차보다 뭐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먼저 좀 포커스를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현대차니까 왜 그러냐를 좀 생각을 하면은 이유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 생산 법인을 신규로 만드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BD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 법인을 만들게 될 건데 여기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주요 회사들이 참여를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투자 회사들의 최대 주주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최대 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그 회사를 연계 주체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현대차가 연결 주체로 인식을 하겠죠. 네. 현대차는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자기의 본업으로 인식을 하는 반면에 기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지분법이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회계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차종에 좀 먼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지금 레벨 2++ 같은 경우에도 GB90이라고 하는 새롭게 나올 대형 SUV 신차에 제일 먼저 적용이 될 것 같다고 얘기가 되는 부분을 봐도 이런 신기술들을 가장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긍정적인 매력은 있는데 현대차 3인방의 시총을 다 모아도 테슬라의 14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엄청난 현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테슬라, 현대차 3인방 중에 투자자들은 뭘 고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연구원님의 최선호주는 여기에서 뭐인가요? 저는 이제 네.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는 게 네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SDV라든지 아니면은 로보틱스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사업 구조가 구조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완성차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완성차 중에서도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현대차가 가장 중요한 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랑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는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양축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회사를 탑픽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현대오토에버도 굉장히 주가 상승이 가팔랐잖아요. 어제 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오니까 그거는 좀 제외하고 그런데 실적은 예상치 대비해서 좀 못 나온 걸로 알고는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갔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사업 구조가 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이 회사가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앞으로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SDV가 되게 되면은 차량 내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앱 마켓 같은 여러 서드 파티들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차량에 장착되기 시작을 할 텐데 여기에서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미들웨어도 이제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굉장히 고도화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 뭐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현대차 그룹의 IT 투자를 이제 대응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AI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IT 투자 규모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매출과 이익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본업에서의 성장성도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BD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이 됐었을 때 그 로봇을 관제하고 그리고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토탈 솔루션을 다 현대오토에버가 담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성장, 비즈니스 구조가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합하는 SI 사업이 이제 핵심 구조인데 현대오토에버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요. 1분기 좀 부진한 실적이었지만 주가는 같고 그럼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향후 실적 전망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 1분기 네. 실적이 좀 안 나왔던 원인을 보게 되면은 1분기에 인식됐어야 했던 매출이 일부 2분기 때로 좀 이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면은 그게 만약에 20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1분기 때 반영됐다라고 한다면은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 나와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단순 이연이기 때문에 2분기에 또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을 하면
하면서 상반기로 봤었을 때 전년 대비해서 양호한 성장을 시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탑라인 그로스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두 자릿수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동차 업종들을 봤었을 때. 근데 지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 그룹사 내에서 초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가장 탁월한 기업이 현대오토에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가 좀 부러웠던 그동안의 현대차 그룹 오늘 최근 추세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늘 이렇게 눌릴 때 좀 매수를 해 나갈까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고요. 다음번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